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댁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며느리입니다. 시댁에 일절 가지도 않고 연락도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 안 드리고 있어요. 결혼 1년 차면 한창 신혼인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도 아니고 본인 편할 때만 우리 가족이고 불편할 땐 남이 되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똑같이 되갚아 주느라 그런 것이죠. 저희 직업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집에서 외주 작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라고 하면 집에서 편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남아 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물론 출퇴근이 있는 직장인보다는 시간 쓰는 게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일이 없을 땐 불안하게 쉬고 일이 많으면 밤을 새서라도 마감 기한을 맞춰줘야 하는 게 또 프리랜서 근무의 특성이기도 하죠. 어쨌든 저는 외주를 주는 거래처 직원이었던 당시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다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님은 과묵하시고 어머님은 활발한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난 시어머니라고 권위적이고 이런 거 딱 질색이야. 우리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가자. 어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어머님도 내가 마음에 드시나 보다 싶고 저도 잘하고 싶더라고요. 네, 어머님. 좋아요. 내가 자식이라고 아들 하나뿐이잖니. 딸이라 생각하고 너랑 친하게 잘 지내고 싶어. 저도요, 어머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과 정말 모녀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같이 정답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가고 저도 저희 엄마에게 애교 많은 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그렇게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머님은 저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셨어요. 병원을 가야 할 때도 제가 차가 있으니 태워달라며 연락을 하셨고 마트나 백화점을 가실 일이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또 친구분들의 모임이 있어도 저를 데리고 가셨죠. 저희 신혼집이 시댁하고 10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더 저를 거리낌 없이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과 더 친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필요하실 때마다 연락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조금씩 지치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님 말처럼 고부간에 사이좋게 쇼핑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어머님은 저를 수행기사나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운전해 달라는 건 기본이고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시면 그 짐도 제가 다 들어드렸죠. 어머님이 취미로 파크 골프를 시작하셨는데 그 장비도 제가 들어드리고 나중에는 같이 파크 골프 치시는 지인분들까지 제가 차로 일일이 데려다 드려야 했어요. 어머님 지인분들도 처음에 미안하고 고마워하셨는데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하고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제일 곤혹스러운 건 어머님 모임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발도 넓고 모임도 많았는데 차 태워다 드리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저보고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모이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뭘 하나요?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편하게 식사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있으면 편하게 못 있으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네 욕을 할 것도 아닌데 네가 있다고 안 편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친구들한테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같이 가자. 며느리인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가자니 더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올라가면 저는 몹시 뻘쭘합니다. 어머님은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온다지만 막상 모임 자리 가서 친구분들 만나시면 저는 거의 투명인간이에요. 어머님은 어머님 말대로 본인은 불편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저를 전혀 신경 안 쓰셨으니까요.
불편하고 어색한 건 다 제 몫이었죠. 처음에야 어머님과 친구분들 대화하시는 거 듣고 웃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분들 하시는 대화가 제가 관심 있는 얘기도 아닌데다 남이 하는 얘기 몇 시간이고 듣고만 있으면 저도 지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데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다 보니 신경 쓸 게 많고 마냥 편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당연히 수저 세팅이며 물 따라 드리고 음식 덜어 드리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고 갖다 드리고 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니까요. 눈치 보면서 밥 먹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서 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머님은 저더러 대놓고 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요. 어머님은 애초에 시중 들라고 저를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왜냐면 어머님 친구분들이 제가 가면 또 며느리 데리고 왔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우리 며느리가 나 불편할까봐 태워다 주고 여기서 음식 시중도 다 들어주잖아. 이런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 말고 또 어딨니? 그러면 어머님 친구분들은 그래, 부럽다라고 영혼 없이 말하시는데 사실 그건 제 칭찬을 친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며느리 부리고 산다 라는 어머님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나 우월감 같은 거였죠. 저는 점점 지치더라고요. 어머님 약속 다 따라다니고 집에 오면 뒤늦게 제 일을 하는데 시간이 빠듯하니까 잠을 자꾸 줄이게 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도 눈치 보이고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따라다녔지만 갈수록 내가 어머님 시중 드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래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남편은 도리어 에이, 자기야. 나는 아침 일찍 회사 나가서 하루 종일 개고생하고 들어와. 근데 자기는 엄마랑 같이 쇼핑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드라이브 하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힘드냐? 그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졌죠. 내가 좋아서 나가? 하루 종일 어머님 시중들 다 들어오잖아. 그걸 뭐 또 시중이라고까지 표현하냐? 우리 엄마가 며느리 생겼다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며느리랑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신 거지.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 따라다니느라 내 일을 못하겠어.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줘? 뭐라고 할 건데? 그냥 너 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적당히 부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적당히 돌려 말할게. 저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시어머니다 보니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뭘 어떻게 말한 건지 어머님은 섭섭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영아, 네 어머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나랑 다니는 게 그렇게 불편했니? 네? 성민이가 그러더라. 근데 나는 성민이 말 듣는데 너무 서운한 거 있지? 내가 널 부르면 얼마나 불렀다고 불편하니 힘드니 그런 소리를 남편한테 해? 아,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요즘 어머님 모시고 다니니까 제가 일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어머, 내가 너를 부르면 뭐 얼마나 불렀다고 그렇게까지 말해? 어머님은 진심 서운하다는 말투로 말하시는 거예요. 저도 황당했어요.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 이상은 부르셨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차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진짜 서운하다. 너 결혼했으면 우리 이제 한 가족 아니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고가울 일이야? 막말로 너 사돈이랑 어디 같이 다니는 것도 힘든 거 아니잖아. 솔직히 저 엄마랑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가끔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지만 아무리 모녀라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랑 다니는 건 편하죠. 제가 뭐 신경 쓸 게 있나요? 오히려 엄마가 저를 더 챙겨주시는데요. 하지만 저에게 따지는 어머님 말투가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조금 죄송하기도 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해줘야 될 일도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 호출받고 나가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네가 안 된다는데 내가 억지로 오라고 하겠니? 그리고 너 그런 소리 남편 통해서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다. 너처럼 그렇게 하면 딱 고부 갈등되고 남편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야. 자기 엄마 욕하는데 좋아할 남자 없다? 어머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겉으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부턴 안 될 것 같으면 어머님께 직접 얘기할게요. 그래. 나 그런 거 이해 못할 그런 시어머니 아니야. 다음부턴 직접 얘기해. 한 가족끼리 뒤에서 말 전하고 그러면 싸움 나기 십상이야. 네. 그리고 나는 너 딸처럼 생각해서 편하게 불렀던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니 좀 그렇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편해요. 그래.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한 가족인 거야. 가족끼리 가깝고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니? 저는 그렇게 어머님과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좀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 말대로 차라리 앞으로는 스케줄이 안 되면 직접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은 그 후로 1, 2주간은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후엔 다시 똑같이 연락하시면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전화가 와선 내일 동창들이랑 근교의 유명한 카페에 가보기로 했다며 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급하게 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어머님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좀 급한 일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못해도 내일까진 시안을 보내줘야 돼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때 하신 말과 달리 막 징징거리시더군요. 안 돼. 그 카페가 여기서 1시간 반 거리란 말이야. 내 친구들한테 네가 태워다 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니?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차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없어. 그나마 한 명 있는데 걔는 사고 난 후로 운전대 안 잡고. 어쨌든 내 친구들 다 네 차 타고 가는 줄 안단 말이야. 내일 무조건 가야 돼. 저는 무슨 떼쓰는 3살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너무 급한 일이라 그 일 얼만데 내가 줄게. 그냥 취소해. 어머님, 이미 제가 하기로 한 일이라 취소하기가 힘들어요. 너 일부러 그 일 받았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외주 작업을 받은 게 먼저고 그 다음 어머님이 통보하시는 듯 가자고 한 건데 무작정 저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약간 화가 나서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스케줄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 일인데 무작정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다음부턴 저 일 못해요. 너 집에서 그런 일 해서 뭐 얼마나 버니? 차라리 내가 돈 좀 줄게. 저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일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솔직히 진짜 제가 버는 만큼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시면서 괜히 허세 부리시더라고요. 시아버님도 퇴직 공무원이고 어머님도 가정주부셔서 두 분 연금 받는 걸로 생활하시는데 뭐 얼마나 여유 있으시다고 저한테까지 돈을 주시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포기도 없이 징징거리시더라고요. 나영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면이 안 서잖아. 내일은 좀 가줘. 다음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말게. 너 시어머니 쪽팔리는 꼴 보고 싶어?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그날 새벽 4시까지 일을 해서 겨우 넘겼어요. 다음날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 밤을 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쫓아가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해야 되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무슨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 들였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면 세워드리고 싶고 될 수 있는 만큼은 맞춰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한 가족이라는 생각은 결국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8개월이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주도는 젊었을 때 가보고 나이 들어서는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시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족끼리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엄마 모시고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길게도 아니고 주말 끼어서 2박 3일로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가족끼리 가기로 한 거니 저는 남편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하루 연차 쓰고 금, 토, 일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어떻냐고요. 사실 저는 뻔질나게 시댁에 드나들며 어머님을 뵀지만 저희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명절 빼곤 저희 집에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결혼 전엔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싹싹하게 굴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선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집 가보기는커녕 연락도 거의 드린 적 없거든요. 저만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엄마가 가족여행 가보자고 하시니 저도 남편을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하는 소리가 나 안 돼. 어떻게 연차를 쓰냐? 눈치 보이게. 눈치 보여서 연차를 못 쓴다는 거예요. 어이없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한 번씩 필요하면 연차를 잘 썼거든요. 저번 달에도 썼었잖아. 아, 그거야. 병원 검진 가는 일이었잖아. 이건 여행 가는 건데 회사에서도 안 좋아하지. 그럼 병원 간다고 해. 거짓말하라고? 뭐 어때?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연차 본인이 마음대로 쓰는 건 권리야. 그렇게 일일이 왜 쓰는지 사유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냥 자기만 가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좀 빈정이 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가족이랑 여행 같이 가기 싫다 그거잖아요. 솔직히 누구는 좋아서 어머님 그렇게 따라다녔나요? 근데 자기는 많이도 아니고 여행 한번 가자는 거고 또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도 같이 가는 건데 가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니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좀 그렇다. 나는 어머님 필요할 때마다 불려서 가는데 자기는 여행 한번 가자는 게 힘들어? 아니, 상황이 좀 그렇잖아. 어떻게 연차까지 쓰면서 가냐 그거지. 저번에 시댁 가족 모임 있을 때는 연차 썼었잖아. 그거는 먼 친척분들까지 오시니까 빠지기가 그랬잖아. 저는 속으로 더럽고 치사하다 싶더라고요. 안 간다는데 계속 가자고 부탁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너무 빈정이 상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안 마트에 뭐 살 게 있어서 나가려다가 손에 뭐가 묻어서 다시 들어와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닦고 다시 나가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선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특징이 집에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통화하는 내용이 아주 잘 들립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나간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남편 하는 대화가요. 아, 갑자기 나영이가 무슨 여행 가자는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연차까지 쓰고. 그래서? 회사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잘했다. 너 거기 따라가면 개고생이야. 운전기사나 하고 무거운 거 네가 다 들어야 돼. 그럴 것 같아. 그래, 간다고 하지 마. 고생한다. 그리고 마음 불편해. 2박 3일이나 처가 식구들이랑만 같이 있어봐라.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도 너 안 가는 게 편할 거다. 사위는 남의 자식 아니야. 남의 자식 따라가봤자 그 양반들도 뭐가 편하겠어? 저는 현관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사위는 남의 자식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불편할 거라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며느리는 남의 자식 아닌가요? 한 가족 타령하며 수행기사처럼 저를 부려먹을 땐 언제고 정작 같이 여행 가자는 소리에 남편은 남의 자식이니 불편할 거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편하게 누워서 통화하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어, 안 나갔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 가는 게 불편할까봐 안 간다고 한 거야? 제 말을 들었는지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나영이니? 네, 어머님. 방금 어머님하고 성민 씨 하는 소리 들었어요. 성민 씨가 저희 부모님한텐 남의 자식이라 안 편할 거고 고생할 거라고요. 아니, 내 말은 너희 부모님도 모처럼 여행 가시는 건데 딸이랑 오붓하게 갔다 오면 좋지 않겠어?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성민 씨도 같이 갔으면 하시던데요. 성민 씨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저는 화가 나서 일부러 한 가족을 강조하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얘, 너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니? 솔직히 좀 섭섭하네요. 어머님은 저한테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어머님 볼일 보실 때 툭하면 부르셨잖아요. 근데 성민 씨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여행 한번 가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불편할 것 같아서 거절한다는 게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 이제 끊자. 아니야, 끊지 마. 나영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민이나 나나 사돈어른들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딸이랑 오붓하게 가는 게 재밌지. 남의 자식인 성민이가 끼면 안 불편하시겠어? 빈정이 있는 대로 상한 저도 지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저희 부모님 불편하실까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시잖아요. 성민 씨가 불편할까봐 이러시는 거잖아요. 여행 기간 동안 운전하고 짐 들고 어색하고 힘들까봐. 솔직한 말로 그렇게 내내 붙어 있으면 그런 것도 있지. 사돈들도 그냥 너랑 가면 되지. 뭐하러 성민이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인내심이 딱 끊기더라고요. 어머님, 성민 씨는 저희 부모님이랑 있으면 어색하고 힘들 거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있으면 마냥 좋고 즐거워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남의 자식 아닌가요? 어머님 아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걱정되고, 남의 자식인 저한테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으셨나 봐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널 부르면 뭐 얼마나 불렀다고. 저번에도 성민이한테 힘드니 어쩌니 하더니 누가 보면 내가 너 되게 부려먹는 줄 알겠다. 어머님과 제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은 그만하라며 제 팔을 잡으며 통화를 꺼버리더라고요. 왜 엄마랑 말다툼을 하고 그래? 저는 남편에게도 따졌습니다. 내가 그때 어머님 따라다니는 거 힘들다 했을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랑 같이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드라이브 하는 건데 뭐가 힘드냐 그랬지? 그럼 똑같네. 여행 가서 경치 구경하고 드라이브하고 맛난 거 먹으러 다닐 건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너는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가기 싫다고 징징거려? 네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한 거 아니야? 뭐? 너네 엄마한테 징징? 너 말 다 했냐? 아니, 나 어머님이랑 너랑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 너랑 어머님 무슨 생각인지 너무 잘 알겠다. 나 부려먹을 땐 편하게 가족이라더니 본인들 불편해지면 바로 남이네? 그래, 좋아. 앞으로 너는 너대로 너네 가족 챙기고 나는 나대로 우리 가족 챙길게. 우리 그렇게 살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 폰으로 어머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 너 왜 마음대로 전화를 끊어? 제가 끄는 거 아니고요. 성민 씨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제가 남의 자식이라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편한 어머님 자식 부리시고요. 남의 자식인 저한테는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성민 씨랑도 그렇게 하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진짜 성격 보통 아니다. 그전까진 어머님 거리더니 갑자기 왜 혼자 발광이야? 여태까지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어머님 맞춰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저는 무슨 무상으로 쓰는 몸종 취급하고 어머님 아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안 된다 이런 식이니까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맞춰드릴 이유가 없어요. 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뭐 얼마나 네가 날 맞춰줬는데. 그만해라 그래. 네, 어머님. 그럼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 강나영. 나 너 이런 성격인 줄 몰랐다.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몰랐으면 이제 잘 알아두면 되겠네. 앞으로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도록 하자. 너도 그게 좋지? 불편한 우리 부모님 안 봐도 되니.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저에게 와서 그렇게 사는 게 남남이지 가족이냐 어쩌냐 하는데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말했어요. 어쩜 저렇게 본인들 필요할 때만 가족 어쩌고 하는지 참 편리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다음날 문자로 저한테 섭섭하다 어쩌다 장문으로 보내셨던데 그냥 네 하고 답장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과 한동안 냉전이었다가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윤서방 안 올 거라고. 저희 부모님은 걱정하셨는데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한동안 어머님 연락을 안 받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전까진 일하는 것도 어머님 연락 올까봐 신경 쓰면서 급하게 하게 되고 정작 어머님 모임 따라다니느라 제 친구들은 잘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제 시간 가지니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도 어머님 문제에 대해 서로 일부러 거론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이도 풀어져서 그냥저냥 잘 지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어머님이 너는 사과도 안 하냐고 갑자기 연락하셨어요. 저는 사과드릴 생각 없고 앞으로 연락하실 일 있으면 성민 씨에게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남남처럼? 네, 어머님. 문제 있나요? 이게 무슨 가족이니? 시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딨어? 그러면요, 어머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똑같이 저희 부모님이 성미 씨 툭 하면 불러서 오라고 하고 운전해 달라고 해도 돼요? 그게 된다고 하시면 저도 할게요. 뭐라고? 그건 안 될 것 같죠, 어머님? 솔직한 말로 저 성민 씨랑은 사이에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 성민 씨랑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들 결혼 1년 만에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할게요. 너 협박하니? 아니요. 솔직한 말로 저랑 성민 씨요. 이혼 도장 찍으면 바로 남남이에요. 제가 며느리라서 여태까지 어머님 필요하실 때 다 가고 해달라는 거 해드렸는데 솔직히 어머님 속마음 안 이상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성민 씨랑도 이렇게 각자 자기 부모님만 생각하고 사니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부탁하실 일 있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말하세요. 앞으로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은 전화 오고 문자로 저한테 욕하고 난리 나셨는데 저는 그냥 수신 차단했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군 것 같기도 했지만 솔직히 어머님의 이중성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많이 참아온 것도 있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바로 저 얘기를 한 것 같았고 남편도 저에게 다시 섭섭하다느니 어쩌니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본인은 사위 노릇 하는 거 하나 없이 자꾸 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똑같이 하라고 할 수도 있다. 당신 퇴근하고 우리 집 뻔질나게 불려가고 주말에 엄마 아빠 모시고 기사 노릇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 남편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몸종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 아니면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꾸 나한테 어머님이랑 풀라고 강요하면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숨을 막 쉬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본인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는 저희 집 가고 남편은 시댁으로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한테 진짜 시댁 안 갈 거냐고 묻더니 제가 단호히 안 간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 이제는 안 묻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갈 때마다 제 욕을 하고 섭섭하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신경 끊으려고요. 솔직히 어머님 입장에선 편하게 부려먹던 몸쪽 며느리 없어지니 불편하신가 보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단정할 순 없지만 지금으로선 딱히 관계를 풀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해도 선을 지키고 각자의 생활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들인 거지 몸종 들인 것도 아닌데 어쩜 저한테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부려먹으신 건지 저희 어머님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울 게 없어서 세게 나갔고 덕분에 지금은 아주 속편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자식인 저만 잘못되고 못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어머님 아들이 저희 친정에 제가 어머님한테 하는 거 반의 반만 했어도 저 이렇게 안 했을 거란 걸요. 세상에 며느리 노릇만 있고 사위 노릇은 없나요? 왜 저는 당연하게 부려먹고 본인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고 그렇게 함부로 막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제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대급 미친 시모, 그리고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2달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30대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네요. 저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일반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개념 없고 못된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똑같이 대응하고 참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 됐다고 무조건 시부모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미친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 같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착하고 수더분하고 편안한 그 남자를 참 많이 좋아했고 결혼 상대자로서도 좋을 것 같았어요. 살면서 싸우거나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둥글둥글하게 잘 풀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남자친구 20살 때 이혼하셨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4시간 정도 거리의 고향에서 귀농하셔서 산다는데 어지간해선 잘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쪽에서 재혼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게 다입니다. 상견례 때도 어머님 혼자 나오셨죠. 남친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있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도 저희 결혼식 때 정도만 얼굴을 봤고요. 정작 형과 결혼한 형님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남친 말로는 형수님 성격이 엄청 유별나고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성격이라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런 게 다 힌트였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이상하면 이혼하시긴 했어도 아버님도 치를 떨며 자식들도 잘 안 보려고 하고 형님도 시동생 결혼식 때 안 오겠나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가면을 쓰고 계셨거든요. 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을 말이죠. 결혼 준비한다고 어머님을 처음 뵀는데 좀 마르시긴 했어도 인상은 좋은 편이세요. 평범하고 점잖은 외모를 가지셨죠.
말투가 조근조근 차분하신 편이었고 성격도 그래 보이셨어요. 저를 반가워해 주셨고 앞으로 한 가족 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인사하러 온 예비 며느리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얘기하시다가 그러는 겁니다. 상현이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상현이 형도 있거든. 5년 전에 결혼도 했는데 나는 큰며느리 얼굴 못 본 지도 꽤 됐다.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싫은지 아예 안 와. 주변에서 그러대. 요즘 젊은 며느리들 시댁이라고 하면 일단 싫어하고 본다고. 그래서 걔도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뭐 쥐한테 뭘 한 것도 없는데 시댁 안 온다 그러고 남편한테까지 얘기해서 아예 발길 끊었어. 나도 걔 내 며느리라 생각 안 하고 남남이라 생각한다. 나한테는 며느리는 너 하나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어머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몹시 슬픈 눈빛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가족들끼리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친도 형수님 성격이 유별나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어머님께 잘해야겠다,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치를 떨고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어머님 될 사람이 어지간하다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위치도 좋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원래 신혼여행 갔다 오고 바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일이 있어서 그날은 오지 말고 며칠 뒤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요. 어머님이 11시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가는데 15분, 20분이면 가니까 남편이 여기서 본가에 한두 번 가보겠느냐면서 시간 딱 안다고 10시 반에 출발하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약속 시간보다 좀 더 여유롭게 가는 걸 선호하는데 남편이 잘 아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전날 회식한다고 늦게까지 과음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 가는 건데 괜히 지각하거나 밉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일어나겠다고 계속 말만 하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속이 타고요. 하여튼 겨우 남편을 일으켜서 씻고 오라고 화장실에 들려보냈어요. 그렇게 허둥지둥 나와보니 이미 시간이 10시 30분 정도더라고요. 30분에 출발하자고 했으니 지금 출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차를 밀려고 하니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중주차를 해놓으면서 중립기어가 아니라 파킹에 해놓은 거였어요. 급해 죽겠는데 왜 하필 생각하며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또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통화 끝에 겨우 연결이 됐는데 상대방 하는 소리가 개 산책시킨다고 좀 멀리 있다고 금방 들어가겠으니 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약속 시간이 있으니 빨리 오시라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죠. 자기야, 어머님한테 전화드려. 사정 말씀드리고 좀 늦는다고. 괜찮아.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빼서 출발하면 돼. 저는 급한데 남편은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온다던 그분이 10분, 15분을 기다려도 안 왔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제야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는데 일단은 급하니까 따지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차를 빼자마자 저희도 다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죠. 이미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약속을 어긴 거다 보니 초조하긴 했어도 그게 그렇게까지 뒤집어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어디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시댁에 가는 거잖아요. 10시까지 오라고는 하셨지만 사정상 10분 정도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차하고 부랴부랴 올라가 보니 시간은 11시 30분 정도였어요. 저희가 좀 늦은 건 맞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으로 가니 어머님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11시에 오라고 안 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요, 저희가 주차를 해놨는데 그 앞에 너 나 무시해? 그러면서 들고 있는 뒤집개로 저에게 삿대질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눈빛이 완전 달라져서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봤던 그 차분한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엄마, 그게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상현이 너는 그전에는 따박따박 약속 시간 잘 지키더니 결혼하자마자 엄마랑의 약속은 나 몰라라 해? 아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뭔 사정? 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와? 하면서 엄청 날카롭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모습에 몹시 당황했죠. 물론 11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30분이나 늦게 간 건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신가 싶더라고요. 그냥 다음부턴 좀 일찍 다녀라 한 소리 하시고 말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윤미야. 네? 너 손가락 아프니? 부러졌어? 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하던지. 상현이는 운전한다고 바쁘니 그렇다 쳐도 너는 조수석에 처앉아서 뭐해? 30분이나 늦게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너 나 무시해? 늦던지 말던지 그냥 쳐 기다리셔라 그거야? 라면서 눈을 막 희번뜩하게 뜨고 삿대질하며 따지시는데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막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데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어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드리자고 했는데 상현 씨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상현이가 뭐? 전화하지 말라디? 시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어서 네가 전화하겠다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든? 어디서 내 앞에서 아들 흉을 보려고 하고 있어? 그게 맞다 싶으면 네가 하면 되지. 너 그렇게 내 아들 말 잘 들어? 하는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겁니다. 진심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싶더라고요. 저는 어린 아간 채로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에게 미안하다, 다음부턴 안 늦겠다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고 방으로 확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방문 앞에서 쩔쩔매고 저는 그때까지도 얼이 빠져 있었죠. 남편은 계속 방문 앞에서 신혼여행에서 선물도 사왔다, 좀 나와보셔라 그러는데 어머님은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 선물 들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고 저보고 일단 나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분이 안 풀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까지 얼이 빠진 채로 남편을 따라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왜 저러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엄마가 약속 어기는 걸 좀 많이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 드리자고 했잖아. 상관없다며. 11시까지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게 무슨... 아니 그리고 우리가 늦는 건 맞고 잘못한 건 맞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약속 시간 어긴 건 맞는데 근데 어머님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셔?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어머님 원래 저러셔? 아니야.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좀 욱하시는 면이 있어서 한 번씩만. 한 번씩 저러신다고? 자주 안 그래. 우리 엄마가 뭐 정신병자냐? 가끔. 그러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저한테 퍼부어대던 그 말투, 눈빛,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기막히고 무섭고 황당하고 심장이 그때까지도 세차게 뛰었으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냅두면 돼. 뭐라고? 엄마 한 번씩 욱해서 저렇게 하시는데 그냥 냅두면 풀어주셔. 아니, 저렇게까지 화가 나셨는데 그냥 있으라고? 이랬다가 나중에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휴, 아니라니까. 라는데 남편 말도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너무 황당하고 그 상황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 말 맞다나 정말 며칠 뒤 어머님은 기분이 풀리신 건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과했다며 미안하다고 결혼하고 첫인사 오는 건데 연락도 없이 늦으니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투가 바뀌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른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거니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정도 후 저희 신혼집에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혼자 살 때는 한 번씩 오셨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 오신 거였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없는 솜씨라도 나름대로 음식도 좀 만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좀 도와주셨고요. 어머님이 처음 저희 집에 오시는 거니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때 어머님의 무서운 모습을 봤고 좀 일반적이진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좀 더 조심스럽게 책 안 잡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은 어머님 오시는 시간에 딱 맞춰 음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저는 첫인사 사건 이후로 통화는 몇 번 했어도 어머님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잘 지냈느냐 인사하시고 저희 집 구경하셨습니다. 상현이 혼자 살 때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네. 새아기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집 예쁘게 잘 해놨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시더라고요. 아휴, 이런 걸 다 차렸어. 고생했겠네.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들을 보던 어머님 표정이 갑자기 싹 굳어지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시지? 음식들이 마음에 안 드시나?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제가 차린 상을 가만히 훑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왜 저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님 못 드시는 음식들인데 내가 잘못 차렸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다는 말씀이 너 내가 준 그릇 안 쓰니?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에 어머님이 그릇을 좀 주셨는데요. 어머님이 결혼한다고 사주신 게 아니라 전에 어디서 받은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본인도 잘 안 쓸 것 같아서 찬장에 넣어둔 건데 저 결혼하면서 그걸 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받아는 왔는데 막상 보니 별로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좋은 그릇 같지도 않아서요. 저도 신혼살림인데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주신 그릇에서는 접시 2개 빼고는 팬트리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당신이 주신 그릇을 안 쓴 걸 보고는 기분이 나쁘셨던 겁니다.
어머님이 오시는 거라 음식 신경만 썼지 그릇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싸해지셨더라고요. 어디 뒀니? 쓴다고 해놓고 그냥 처박아뒀어? 아, 실은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사려고 봐둔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줬는데도 기어코 따로 샀다 그거야? 너 돈이 남아 돈이? 그러면서 또 정색을 하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는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면은 애초에 어머님이 선물 받으신 그릇이니까 어머님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선물 받으신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쓰고 저한테 주신 거면서 제가 안 쓰는 걸로 기분 상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신다고 몇 시간 땀 뻘뻘 흘리며 음식 만들고 친정엄마도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자기가 준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첫 살림인데 마음에 드는 그릇 쓰고 싶어서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 들을 거 들은 양 기막힌 표정을 짓고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빤히 쳐다봤고 저는 남편에게 살짝 눈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엄마, 그릇이 뭐가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윤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장하실 텐데 얼른 식사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저를 빤히 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살벌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렇게 자리에 앉더니 젓가락을 드셨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일을 겪으니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싹 없어졌지만 뭐 어쩌겠나요. 옆에 저도 앉았죠. 그때의 그 삭막하고 불편한 기색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건 맛이 없네, 이건 별로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드시다가 말더라고요. 일부러 트집 잡듯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상했죠.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맛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저도 기분 상해서 어머님 안 드신다고 하는데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빈정상한 얼굴이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어머님은 식사 후 그냥 가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 데려다 주러 간다고 하고 저는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상했죠. 그런데 제가 인사하는데도 또 저를 가만히 노려보시더니 기분 상한 얼굴로 그냥 휙 가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센스 있게 어머님이 선물한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차렸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그릇들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릇을 안 써서 서운하실 순 있어도 그래도 며느리가 고생해서 음식 차렸고 결혼한 아들네에 놀러 오신 건데 준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인가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고 나서 너무 기분이 상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 잔뜩 쌓여 있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설거지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시간 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머님이 주신 그릇 안 썼다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실 일이야? 나는 어머님 이해가 안 되고 좀 무서워. 저번에 늦게 간 걸로 그렇게 난리를 치셨잖아. 그 뒤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다고 사과도 하셨고 그래놓고 오늘 또 이게 뭐야? 진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근데 자기도 좀 센스가 없다. 뭐라고?
아니, 엄마가 그릇 선물 줬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엉뚱한 그릇만 잔뜩 쓰고 있으면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쁘지. 라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선물은 무슨 선물? 어머님이 그거 놔주려고 따로 사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선물 받고 본인도 안 쓰셔서 찬장 넣어두신 거라며. 어머님이 버리기엔 그렇고 자리 차지하는 쓰레기 처분하듯 나한테 넘기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쓰레기라니. 말 다 했냐? 당신도 쓰기 싫어서 안 쓰신 거면서 왜 내가 안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리고 설령 그게 서운하시다고 해도 나를 그렇게 노려보시고 이렇게 하실 일이야? 어머님 진짜 왜 저러시는 거야? 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까 그 눈빛 진짜 살기가 등등했다니까?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냐? 살기가 등등하게? 자기도 봤잖아. 남편은 지네 엄마 욕하는 건 듣기 싫은지 저를 흘겨보더니 자리를 획 뜨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왔죠. 또 저번처럼 그때 그렇게 한 게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전화했나 싶었는데 이번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완전 작정을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나다. 네, 어머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애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보고 다짜고짜 웃기는 애라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그 왜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너 지금 이게 무슨 못 배워먹은 태도야?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라면서 친정 욕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엄청 열받은 거죠.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한테 친정이 어떻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그날 어머님 오신다고 친정엄마까지 도와주셔서 음식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주신 그릇 하나 안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신가요?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릇 하나? 너무 과해! 너 말 다 했냐? 저는요, 솔직히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쓰기 싫은 그릇 저한테 주신 건데 저도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살림살이에 제가 쓰고 싶은 그릇 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선물 받았다고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선물 받았다고 쓰신 거 아니고 그냥 보관하신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야라고요? 이게 어디서 이씨! 하면서 욕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입이 뜨악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 무시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이제 가족 되니까 잘 지내자고 했지? 그때는 눈웃음 실실 치면서 내 어머님이 지랄하더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어디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하면서 욕을 퍼부으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너 내가 가만 안 있어. 어디서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말이야. 큰 며느리 년이 하는지 똑같이 하고 있어. 나는데 저는 도저히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날 화가 너무 나서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저러셔? 나보고 2년 전엔 욕하고 가만 안 있는다고 협박하고. 제 말에 남편은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혹시 어머니 무슨 정신병 있으셔?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나한테 하시는 걸 봐. 약속 시간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던 그 일 2, 3주밖에 안 지난 일이야. 그런데 내가 어머님 그릇 안 썼다고 나를 무시하네 어쩌네. 엄마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니네 엄마 편들지 마. 이럴 거면 그만해. 나는 니네 엄마 감당 못하겠으니까.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다. 2달이든 이틀이든 난 너네 엄마 감당 못하겠어.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엄마가 좀 유별스럽긴 한데 적당히 기분 잘 맞춰드리면 좋은 분이야. 저 기분을 나더러 맞추라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아, 나랑 결혼했으니까. 라는데 와, 남편도 답 없는 인간이구나.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착함, 배려심, 눈치 빠름 등이 사실은 착한 것도 배려심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미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순간순간만 모면하면서 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이래서 인연 끊으신 거구나. 게다가 아버님도 그래서 아들 결혼식까지 안 오신 거야. 어머님 저러시니까. 맞지? 아, 형수님도 잘한 거 없어. 아니, 지금 내가 겪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네. 나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거 감당할 생각 없고 나는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어. 아, 어떻게 그래? 그렇게 못하겠으면 헤어져. 나 어머님의 저런 돈 없는 행동 못 참아. 분명히 말했어. 어머님하고 나 다시는 안 봐. 나보고 시댁 가자고 하거나 어머님하고 자리 만들거나 하면 나 당신이랑 끝이야. 우리 집 비번도 바꿔. 절대 알려드리지 마. 제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더라고요.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하니까 그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의 사건으로 저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아니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번호든 뭐든 다 차단했습니다. 그 사실을 난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 난리를 치신 것 같고 제 예상대로 비번도 내놓으라고 하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하루는 남편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한 소리 해야겠는데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다 차단하니까 집이라도 가겠다고 비밀번호를 내놓으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 집요함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통화 중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길래 팔을 붙잡았어요. 나 분명히 말했어. 비밀번호 알려주면 끝이야. 제 말을 들었는지 어머님은 난리가 났죠. 누구 맘대로 비번을 알려주면 끝이라고 하느냐 어쩌냐 하면서요. 남편은 계속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아,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정말. 비번 못 가르쳐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이 전화가 다시 온 것 같았지만 제 눈치를 보며 그냥 거절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번 알려드리면 우리는 끝이야. 당신 엄마 제정신 아니야. 진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라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 엄마 역성드는데 와, 내가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계속 살겠나 싶은 거예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머릿속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너무 극초반이긴 하지만 이런 미친 시모와 우유부단하게 방관하는 남편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 분명히 말했어. 제가 나지막히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 꼴 보기도 싫어서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앉아 이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고 2달도 안 돼서 이혼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아주버님네처럼 어머님과 아예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 이렇게 2가지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과 달리 결단력이 있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남편은 이 와중에도 자기 엄마 역성드는 거 보니 답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날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거의 내린 셈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여간 미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간 진짜 해코지라도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고 천천히 준비하려 했는데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날 저는 집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뭔가 싶어서 봤는데 너무 황당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어. 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가 있으라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답장을 보내고 저는 다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을 하다가 뭔가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 순간 설마 어머님이 오시나 싶은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황당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기에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바로 지갑과 폰을 챙겨 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현관문에서 삑삑 소리와 함께 도어락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인가 하면서도 혹시 어머님인가 싶어서 무슨 공포영화처럼 등 뒤가 오싹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이 확 열리는데 경악했습니다. 진짜 어머님인 거예요. 어머님이 화난 표정으로 달려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양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다 오싹합니다. 방 안으로 달려가 문을 잠궜는데 어머님이 문 열라고 쥐새끼처럼 도망가느냐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저 그거 보는데 이런 미친 상황이 다 있나 내가 이런 일까지 겪나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아들네 집 쳐들어와서 며느리 잡으려고 난리치는 미친 시어머니라니 진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대신 밖에서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이 같이 왔고 문을 열어준 것도 남편인 듯 했습니다. 아, 엄마 왜 이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좋게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놔!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부모 자식 인연 끊게 하려고? 놔라고! 엄마 진정 좀 하시고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너 전염편이야? 전염편이야? 편은 무슨 편이에요, 가족끼리. 말해봐. 전염편이야? 니네 아빠처럼 니네 형처럼 너도 나한테 그럴 거야? 말해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콱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네 눈앞에서 엄마 돼지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그렇다고 해봐. 어머님은 무슨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는 엄마 편이죠. 그럼 네 마누라 나오라 그래! 하는데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남편이 전혀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저도 어쩔 줄 모르는데 막말로 어머님이 저한테 폭력을 쓰거나 해코지를 해도 남편이 방관할 것 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처음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다가 생각을 바꿔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어머님이 난리치는 것도 다 들리게끔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기에 남편이 있지만 남편도 한통속 같다고 그랬습니다. 경찰에서는 출동을 한다고 했고 모든 상황이 다 녹음이 되게끔 폰을 들고 있겠다고 했죠. 그렇게 밖에서 생 난리가 나는 걸 저는 문에다가 폰을 대고 다 녹음이 되게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방문 걷어차고 와 진짜 살면서 그런 미친 인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치다가 10분 정도나 지났을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소식에 시모는 이게 뭔 소리냐고 지금 제가 경찰을 부른 거냐고 남편이랑 둘이서 우왕좌왕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열어서 이분은 엄마시고 그냥 단순한 가족 싸움이라고 했는데 신고자분이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했고
상황이 다 통화로 녹음되었다고도 전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방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어머님이 분을 못 이기고 방 밖으로 나오는 저한테 손찌검을 한 거예요. 경찰들도 다 있는데요. 경찰들 식겁해서 말리고요.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경찰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미쳤냐, 경찰을 부르냐 어쩌고 하길래 미친 건 당신이라고 그랬죠. 미친 건 당신이지. 억지로 쳐들어와서 가만 안 둔다고 이 행패를 부리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짜 미친 거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그 소리가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하는데 진짜 경찰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남편 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저한테 난리치는 거 알면서 오히려 문까지 열어주고 적당히 말리는 신용만 하는 그 인간이 더 역겨웠습니다. 기어크 너네 엄마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와?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사이코들이야. 뭐라고? 정신병자 니네 엄마, 네가 책임지고 살아. 결혼은 뭐 하러 했냐? 미친 니네 엄마한테서 와이프 하나 못 지키면서 결혼은 왜 했냐고. 아,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지켜? 라는데 끝까지 답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의 그 폭언과 난동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던 데다 경찰들 앞에서 폭행까지 당했잖아요. 일단 어머님과 남편, 저까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어머님이랑 통화했던 내용도 함께해서 폭언과 폭행으로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성질 못 참고 경찰들 앞에서 직접 폭행까지 하셨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참 웃긴 게요. 저는 어머님이 참 앞뒤 없이 미친 분노 조절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막상 저한테 고소당하고 나니 그제야 시겁하고 아짜 싶으셨는지 미안하다며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잘 해결하자고 저를 회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데 더 경악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이 무슨 정신병이 있어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사실은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하고 자기 둘째 아들처럼 마음대로 다루려고 저한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쏟아붓고 자기 기분 맞추고 눈치 보고 살라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였던 거죠. 저는 어머님 고소하고 남편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도 감당 안 되는 미친 엄마의 정체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지네 엄마가 저 가만 안 둔다고 난리치는데 문까지 열어주고 남일인 양 방관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소 진행되던 와중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좋게 해결하자느니 자기가 큰며느리에게 당한 게 있어서 좀 과하게 했다느니 미안하다느니 하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큰며느리에게 당하긴 뭘 당하세요. 이제 와서 보니 형님도 어머님하고 왜 인연 끊었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요. 어머님 솔직히 상황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님은 정말 비겁하고 악랄한 분이세요. 어머님 그런 식이면 앞으로 어머님 옆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없지만요. 본인이 미친 것 같고 감당이 안 되면 병원 진료받고 약이라도 드세요. 주변 사람들까지 미치게 만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저는 끝까지 합의 안 했고 결국 어머님은 큰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유로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도 했고 결국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마무리 지었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기긴 했지만 행복하려고 한 결혼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 끝났는데 저라고 마냥 좋겠나요? 이런 난장판을 끝으로 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싶어서 한동안은 좀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아는 주변에서 하나같이 저한테 지독하고 운 나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래도 다 해결됐으니 이제 잊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흘러 들어보니 남편도 이혼하고 현타가 제대로 왔는지 인연 끝내 어쩌네 하고
그 어머님은 그 일로 광분해서 날뛰다가 정신병원 입원했다고 건너듣게 되었네요. 제가 전 시모에게 그렇게 살다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 남편은 평생을 그런 미친 엄마 밑에서 살아서인지 어머님 눈치를 유독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화가 나면 돌변하다 보니 어머님 눈치를 계속 살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미친 짓에 결국 인연 끄는 아주버님과는 달리 남편은 그냥 어머님한테 적당히 맞춰드리고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끝내지 않았더라면 남편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어머님 기분이 상하실까, 갑자기 화내지 않을까 눈치 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기분 맞춰드리려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살겠나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제 나름대로는 성격 파탄자 어머님과 비겁한 남편을 그나마 잘 끊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참 황당하고 기막힌 일도 당했지만 더한 꼴 안 보고 끝낸 게 그나마 다행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별거라든지 조롱 같은 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귀농을 해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는 직장 때문에 도시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죠. 대신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남편을 보러 내려갑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왕성하게 더 일할 수 있는데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남편은 좀 우울해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취미활동도 해보라고 했지만 평생 일만 해온 남편은 꽤나 큰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 생활할 때는 잘 마시지 않았던 술을 퇴직하고 나선 자주 마시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하고 살아와서인지 마땅한 취미도 없다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를 잘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많이 걱정이 됐죠. 그러다가 남편은 귀농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나이 들면 귀농을 해서 시골서 살자는 소리는 한 번씩 했거든요. 시골에 이미 집도 있고 땅도 있기도 하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었거든요. 남편도 도시 쪽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집을 나오기 전까진 줄곧 그 집에서 살았었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부모님은 오래된 옛날 집을 허물고 그 토지에다가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재건축하셨어요. 집은 따로 대문이 없이 길에서 마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절반은 작은 방이 있는 집이고 나머지 절반은 옥상으로 되어 있고요. 시부모님은 주로 1층에서 지내셨고 저희 식구가 놀러 가면 2층에서 자곤 했어요. 그 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과 땅은 모두 남편에게 물려주셨고 남편은 언젠가는 내려가서 작게나마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고요. 언젠가는 내려갈 생각이 있었기에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내려가서 집 정리와 수리를 하며 집 관리를 해주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의 퇴직은 일렀고 60세 때 내려가자던 귀농 계획을 앞당기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땅은 다른 분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도 끝나다시피 해서 마침 시기 자체는 딱 좋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혼자 해볼 거다 보니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땅 3동 중에서 한 동만 남편이 하기로 했고요. 다만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했었는데 사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렇게 남편은 귀농을 위해 필요한 농업 교육도 따로 받았습니다.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갈팡질팡하던 남편은 목표가 생기니 오히려 활기가 넘쳤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좋았죠. 그토록 시골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가게 되는구나 싶었고요. 시골집은 저희가 종종 와서 관리를 한 덕에 깨끗했어요. 다만 이제 완전 정착해서 살 생각이다 보니 대청소도 하고 1층 화장실은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든 준비 끝에 시골로 가게 되었어요. 동네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주로 계셨는데 남편은 그 동네에서 쭉 살아왔고 아는 분들도 많았기에 걱정했던 텃세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편은 시골집에서 정착을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남편 혼자 농사일을 하고 주말에는 제가 내려가 일을 돕거나 집에서 같이 쉬곤 했죠. 그렇게 시골집에서 살게 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남편을 보려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은 안색이 부쩍 안 좋더라고요. 일이 많이 힘들어? 왜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잠을 잘 못 자서. 왜? 그냥 잠자리가 좀 뒤숭숭해. 남편은 잠자리에 좀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바뀐 잠자리가 적응이 안 되는지 잠을 깊게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자꾸 같은 시간에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농사일로 몸은 고단한데 정신은 그 시간만 되면 자꾸 맑아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이상한 소리도 자꾸 들리는 것 같고. 무슨 소리? 모르겠어.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쿵쿵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저는 질색을 했죠. 나 겁주는 거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진짜로 내가 뭐 농담하는 사람인가? 어디서 들리는데? 몰라. 화장실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2층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 나이에 겁은 많아가지고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저는 코웃음 쳤지만 남편은 왠지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다가 옆에 남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작은 불 하나만 켜놓은 컴컴한 거실에서 남편이 엄청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천장을 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뭐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쳐다보더니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쉿! 무슨 소리 안 들려? 남편은 엄청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말에 숨소리까지 죽이고 조용히 있어 봤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거든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아니야, 들렸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숨소리밖에 안 들려. 아닌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을 탁 켰죠.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2층에 누가 있나? 아,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마. 분명히 무슨 소리가. 있어봐 그럼. 저는 빗자루를 하나 챙겨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자 남편도 놀라서 따라오더라고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2층으로 올라왔어요. 2층에는 복도가 있고 작은 방과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복도 끝은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잠겨 있고요. 저는 복도로 가서 작은 방 문을 확 열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복도에 있는 화장실도 확 열었어요. 봐봐, 당신 눈으로. 남편도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잠을 너무 못 자서 헛소리 들었나 봐. 그러게, 내가 왜 이러지? 혼자 지내려고 하니까 낯설어서 그런가 보네. 아직 적응 기간이라 그래. 그런가? 내려가자. 근데 무슨 냄새 안 나? 무슨 냄새? 남편은 갑자기 킁킁대는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데. 발냄새 같기도 하고. 난 모르겠는데. 2층은 잘 안 쓰니까 나는 냄새겠지 뭐. 한번 청소를 하든가. 저는 그렇게 내려왔어요. 분명 확인을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혼자 가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음 날엔 출근을 해야 했기에 문단속 잘하고 지내라 하고 올라갔죠.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어요.
저는 이번엔 아이들하고 내려갔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 느낌을 좀 내보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둘러앉았고 남편은 여전히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요즘도 잘 못 자? 집이 뭔가 찜찜해서 하우스에서 자고 있어. 뭐라고?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남편이 농사를 짓는 하우스 옆에는 남편이 일하다가 쉴 수 있게 만들어둔 작은 창고 같은 하우스가 또 있었거든요. 그곳 안에는 작은 소파도 있고 냉장고도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시부모님이 썼던 곳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 있는 소파에서 잔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들에게 말했죠. 너네 아빠 참 신기하지 않니? 엄마는 거기서 자는 게 더 무섭겠다. 아빠, 집이 뭐가 무서워.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집인데. 기운이 뭔가 안 좋아. 뭐가 있는 것 같고. 아빠 완전 겁 많다. 너네 아빠 겁 진짜 많아. 우리 아빠 해병대 출신 아니었어? 귀신 잡는 해병대잖아. 귀신을 잡는 게 아니고 너네 아빠가 잡힐 것 같은데?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그렇게 웃었어요. 남편은 멋쩍어서 웃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심각해 보였죠. 그렇게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아이들 수다를 들으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요. 왜 그래? 그리고는 남편은 주변을 더듬거리더니 마당 천막 설치하려고 놔둔 봉을 집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누구야? 그러면서 희번뜩한 눈으로 집 뒷마당 쪽으로 후다닥 달려가는 거예요. 저나 아들, 딸도 놀라서 남편을 따라갔었죠. 남편은 씩씩대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 분명히 누굴 봤는데. 누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내가 분명히 봤어. 너네 못 봤니? 못 봤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닌데. 분명 봤는데. 그때 남편은 낯설 정도로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진짜 왜 저럴까 싶었어요. 아이들도 어리둥절해 하고요. 그날 그렇게 자리는 파했고 아이들과 모여서 거실에서 다 같이 잤습니다. 아이들은 진작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은 밤 늦게까지 불안해하며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저도 그 바람에 못 잤고요. 남편은 밤새 불안함으로 뒤척이며 못 자더니 기어코 새벽에 일어나서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혼자 들어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 물었어요. 여보, 안 잤어? 무슨 술이야, 갑자기. 그냥. 당신 왜 그래? 아까 보니까 빈병 많이 쌓여있던데. 요즘 술 자주 마셔?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그냥 이 집에 있으면 뭔가 갑갑해. 불안하고. 예전에 부모님 사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어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남편의 어깨를 어루만졌죠. 평생 가족들이랑 복닥거리고 살다가 혼자 조용한 시골로 내려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나도 같이 내려오고 싶긴 한데 안 되지. 직장도 있고 애들도 있고 2, 3년 정도면 애들도 각자 자리 잡을 거고 나 하는 일이 여기 와서 해도 되니까 그때 나도 내려올게. 저는 남편을 달래주었지만 남편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실체 없는 불안함에 쫓기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을 두고 올라오는데 기분이 영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 제가 평일에도 연락을 하면 술 먹고 자꾸 누가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갈수록 걱정이 됐죠. 남편이 점차 이상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농사고 뭐고 그냥 올라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농사일을 시작했다 보니 두고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로 했죠. 그래서 1층 거실과 2층 복도에 홈캠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영상 보는 방법을 알려줬죠. 봐봐. 불안하면 이렇게 2층 홈캠을 켜서 보면 돼.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가 홈캠 보는 방법을 알려주자 좀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훨씬 낫지? 고마워. 그렇게 저는 홈캠을 설치해 두었고 저 역시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았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고 남편도 홈캠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폰으로 2층이 확인되다 보니 굳이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지 않더라고요. 뭔가가 들린다고 불안해했지만 실제로는 2층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 남편도 점차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불안증도 점차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저도 확인을 거의 안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꽤 오는 날이었고 남편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려다가 그냥 홈캠을 켰습니다. 남편은 소주를 마시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또 술을 먹는구나. 시골 내려가더니 술쟁이 다 됐다 싶었죠. 전화를 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남편도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말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2층 홈캠을 봤을 때였습니다. 2층 복도는 컴컴했고 아무도 없었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캠 화면을 끄려고 할 때였어요. 순간 저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뭐야? 저는 다시 캠을 봤어요.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방문이 아주 천천히 스르륵 열렸거든요. 제가 설치한 홈캠은 적외선도 되는데 그렇게 천천히 열린 방 안에서 웬 남자가 슬그머니 아주 천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발끝까지 세워서요. 그 순간 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폰을 냅다 던졌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공포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지 저 사람은? 남편 아는 사람인가? 근데 2층에 왜 있지? 내가 잘못 봤나? 짧은 순간에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캠을 봤죠. 그 남자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을 엄청 조심스럽게 여는 게 보였어요. 아래층에 있는 남편을 의식하는 듯 하면서 조심스럽게 열고 조심스럽게 나가더군요. 그리고 문이 닫히면서 쿵 하고 약간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죽이면서 그걸 지켜보다가 1층 홈캠으로 돌려봤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때문인지 남편은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며 2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후다닥 폰을 들어 홈캠을 확인하더라고요. 2층에 그 남자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2층 홈캠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테고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홈캠 화면을 불안해하며 한참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누군가 저희 집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왜 들어왔을까? 또 오는 건 아닐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홈캠을 설치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남편의 불안감 때문에 설치한 거지 진짜 뭔가가 찍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술 많이 마셨어? 반병 정도? 혹시 보고 있었어? 지금 집에서 나올 수 있어? 내가 일단 112에 신고는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누가 있는 거지, 2층에? 맞지? 맞아. 내가 봤어.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건 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집에서 나가. 나가서 차에라도 일단 타 있어. 내가 신고는 바로 할게. 아니야. 신고 내가 할게. 나도 지금 갈게. 됐어. 이 빗길에 무슨. 아니야. 누가 집에 몰래 들어왔는데 나도 가서 확인을 해야지. 일단 나도 갈게. 전화 끊고 바로 신고부터 해. 너무 큰 소리는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차키를 챙겨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2층 홈캠을 다시 봤는데 다시 들어오진 않았는지 여전히 컴컴하더라고요. 가는 동안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신고했고 곧 경찰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몹시 초조한 기분으로 손에 땀을 닦으며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달렸습니다. 갑자기 그 미친놈이 집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내가 못 본 사이에 집 어딘가에 숨어있진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가는 도중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이미 경찰이 와서 같이 서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경찰서로 갔죠. 저는 경찰에게 그 수상한 남자가 찍힌 영상을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전 영상들도 다 확인을 했는데 남편과 저는 몰랐지만 이틀 전에도 그 남자가 집에 침입을 했었다더라고요. 그 남자는 옥상에서 연결된 문을 통해 조심스레 들어왔고 작은 방에 몇 시간이나 있다가 나갔어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밝혀졌다고 연락이 왔죠. 그 남자는 같은 동네에 살던 30대 남자고 직업도 없는 백수라고 했습니다. 원래 나이 드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엄마분은 몇 해 전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방에서 내내 틀어박혀 지내거나 동네를 어슬렁거린다고 했습니다. 강박 증세와 이상 행동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과 기록을 보니 이전에도 다른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했고요. 그 남자는 취조 결과 남편이 귀농을 하기 전부터 저희 집을 드나들었대요. 저희 집이 따로 대문이 없는 데다 2층 옥상은 밖에서 통하는 바깥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옥상으로 올라와서 2층 복도로 연결된 문으로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니까 처음엔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 열쇠를 줬다고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 머리핀 구부려서 잘 쑤시면 열 수 있다고 했답니다. 왜 들어갔냐니까 별다른 이유 없고 저희 집 2층 작은 방에 가면 그렇게 심신이 편하고 안정이 된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2층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요. 가지고 간 물건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 남편이 오기 전에는 거의 빈집이나 다름없고 가구만 있는 상태였으니 뭔가를 들고 가려고 해도 없어서 못 들고 갔겠죠. 또 1층에는 남편이 있는 걸 아니까 지도 쉽게 못 내려왔었던 거고요. 저희 남편이 이 집에 살기 전에는 거의 빈집이다 보니 편하게 자주 들락날락했다가 남편이 이사 오고 나서는 자주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취조하는 동안에도 헛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종 놀러오라고 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었다가 또 저희 아버님하고 친했다고 했다가 그 방은 자기 쓰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정신병을 사유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과거에 전력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처벌 수준은 그리 약하지는 않았죠. 그 일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났고 동네 어르신분들도 걔 눈깔 막 가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일이라도 치겠다 싶어 걱정될 때가 많았다고 이제라도 신고 잘했다고 그러셨다더라고요.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귀농이었는데 이상한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실컷 한 남편. 분명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낌새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니 더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이야기를 마냥 착각이라고 생각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들어줄 걸 미안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론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조용히 방에만 있다 갔다지만 만약 남편과 맞닥뜨리거나 1층에 내려와서 나쁜 맘 먹고 남편에게 해코지라도 했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모골이 송연해지던지요. 어쨌든 저희 집에 함부로 침입했던 범인은 잡혔고 2층 옥상 문에는 번호키와 잠금 열쇠까지 이중으로 달았습니다. 그 일 이후 더 이상 불안함이 사라진 남편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과 그때 일을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계속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불안함은 위험에 대한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본능 때문에 남편은 계속 잠도 못 자고 불안을 느껴왔던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사람의 본능은 살면서 축적되어 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쎄하거나 이상하다는 느낌은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왜 살면서 쎄한 느낌 때문에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엮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본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께서 계속 사셨던 집이고 누군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애써 불안을 외면했지만 본능 속에선 위험하다는 걸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불안해했던 거고요.
남편은 제 덕에 홈캠을 깔아서 그놈을 잡았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홈캠을 깔았던 이유가 정말 2층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남편의 불안함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려고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찌됐든 저희 집에 침입한 그 수상한 남자는 잡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죠. 남편은 그 후로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적응해서 잘 지냅니다. 그 일 때문에 초반에만 힘들어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 저도 좋고요. 아이들 독립시키고 나면 저도 남편 따라 내려가 남편 일 돕고 함께 여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